지난 이야기. 예기치 못한 의회파의 기습으로 무승부로 끝난 엣지힐 전투. 두 세력은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군사 재정비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전투가 이제 엣지힐 전투라는 전투인데 네. 처음에 서로 대포 포격전부터 시작을 해요. 네. 안 맞아요. 그래서 서로 안 맞아요? 한쪽만 안 맞는 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 그러니까 루퍼트가 포 쏘지 마. 우측에 있는 전 기병대 날 따라라 딱 해요. 루퍼트 기병대가 나갑니다. 바로 앞에 10m 될 때까지 절대 피스톨 쏘지 말아라. 들어가서 10m도 안 되는 곳에서 피스톨 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 뽑아 들고 루퍼트는 돌격했죠. 신나게 때려 부시고 있는데 어느 순간 루퍼트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애들이 전부 다 말에서 내려서 총을 줍고 있는 거예요. 우와, 10만 원. 와, 이게 얼마야? 20만 원. 뒤에 있던 의회파의 기병 예비대가 이것을 목격했어요. 네. 그래서 우회로 돌아서 왕당파 보병의 측면을 칩니다. 여기서 왕당파 보병이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양쪽 다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전투에서 어떻게 살려야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중요한 전투가 되죠. 영국 내전 세 번째 이야기. 의회파의 반격. 그러면 엣지힐에서는 1대1의 상황, 약간 무승부의 상황.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왕파 쪽에 약간 힘이 실린 그렇게 결론을 내도 될까요? 그렇죠. 국왕파가 사실은 이 뒤에 수습만 잘했으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보짓 하다가 결국은 밀린 거잖아요. 바보짓 시작보다는 이미 자기네들 생각엔 네. 좀 이겼는데 여기서 또 잘못하다가 혹시 또 그럴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이미 이 승전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끽하자. 아. 좀 그때 당시엔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살짝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나 근데 이 상황이면 확실히 이 다음번 전투에서는 정말로 이제 똑바로 군기만 들게 하면은 국왕파가 밀고 나갈 일만 남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승부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축구를 했는데 스코어는 0대 0으로 끝났는데 네. 뭐 네. 1대 1로 끝났는데 누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골대 맞고 막. 쟤들이 막 네. 필사적으로 막아서 어떻게 스코어는 같은데 그럴 때 있죠. 그러면 분명히 다음번 게임은 쟤네가 그렇겠지. 예. 이겠지라고 생각하겠죠. 네. 네. 사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예, 축구로 치면 이제 국왕파가 볼 점유율이 한 70%. 하지만 결과는 어쨌든 네. 1대1. 왠지. 되게 와닿죠? 와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본 느낌이 왠지 들어. 맞아.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이 등장합니다. 아. 그렇다면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혁신적인 부대를 만들며 영국 내전의 판도를 바꾼 올리버 크롬웰과 그의 라이벌이었던 국왕파 찰스 1세를 인물탐구에서 먼저 만나보시죠. 철기군을 탄생시킨 의회파의 올리버 크롬웰,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왕당파 찰스 1세. 두 인물의 라이벌 매치가 시작된다. 네, 크롬웰의 철기군 사실 역사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외웠거든요. 네. 크롬웰 철기군.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크롬웰의 철기병하면 정말 유명하죠. 뭐 아이언사이드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많은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특별한 기병대가 아니라 유럽 본토에 있던 그냥 일반적인 기병대인데 왜 영국 애들은 이걸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진짜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전 프랑스 그 전쟁 때 봤던 그 기병대 그냥 비슷해요. 아니 안 비슷하지. 어떤 거? 프랑스 기병은 풀이잖아. 얘는 얘네 약간 하프예요? 거짓거리. 얘들 사실 하프예요. 흉갑 기병이라고. 아. 여기 말해도 거의 안 했을 걸. 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나도 이게 철기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영국의 지형이 프랑스 같이 풀 말까지 갖추는 이런 기사단이 뛰고 말 달리기에는 좋은 지형이 아니에요. 아, 평원 지역이라고 프랑스는 이런 지역이고 어. 영국의 평원은 이 구릉이니까. 구름이 많으니까. 구릉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구릉은 유럽 애들이 보면 산이지. 거기는 그러니까 야트만한 언덕이 이렇게 기차 타면서 그때 봤었는데 야트만한 언덕이 계속 이렇게 굴곡이 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타고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완전 장갑을 하고 뛰기에는 좀 안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그 영국 아이언사이드는 좀 말을 하고 장갑을 가볍게 해서 가난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궁금한데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 영국이 지금 계속 재정 상태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풀갑옷을 하기엔 조금 뭐 풀갑옷해서 무겁고 돈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닐까? 반반의 심리였겠죠. 반반의 심리.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네. 프랑스에서는 저거 돈 없어서 저렇게 한 거야. 영국은 아니거든. 우리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게 맞기 때문에 한 거거든. 이런 상태. 원래 그 프랑스 장다름 같은 거는 멋있기도 하지만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라인을 짜갖고 탱크처럼 밀어붙이는데 이게 땅이 만약에 좀 굴곡이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좀 가벼운 기병이 이렇게 달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철기병은 또 하나의 뜻은 청교도잖아요. 네. 청교도의 특징이 성경대로 하자 뭐 이런 건데 네. 성경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온 단어가 이제 말씀의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고 영어로 뭐 풀 아머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뜻도 쓴 것 같아. 실제로 크로멜이 철기병을 단련시킬 때 갑옷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과 신념을 믿어라거든. 그래서 이 철기병이 정말 강인한 철기병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럽 군대는 대부분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30년 전쟁할 때 구스타프의 전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너졌을 때 네.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섞어 놔가지고 흡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뒤로 빠질 때 스펀지 같은 걸 미리 놔뒀다가 흡수하게 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언사이드들이 제일 센 게 뭐냐면 깨져도 다시 온다. 정신적인 무장과 더불어 전술적인 무장까지도 돼 있는.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그처럼 정교하지 않았지만 네. 아이언사이드의 가장 큰 특징이 깨져도 또 뭉쳐서 다시 댐비고 다시 댐빈다. 그런 의미의 철기병 뜻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용기의 갑옷을 입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럼 이 용기의 갑옷을 입혀준 그 대장인 크로멜은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갑툭튀예요? 그 왜 지금까지 영국의 변방이었던 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주역이 됩니다. 어. 크로멜이 사실은 스코틀랜드에 그것도 스튜어트 가문 집안이에요. 튜어트. 그러니까 지금 찰스 1세가 스튜어트 왕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스튜어트 왕조와 가깝지는 않은데 그쪽 가게랑 줄이 닿아 있대요. 먼 친척이래. 아, 그런데 본인 집안은 이때쯤 오면 이렇게 왕족으로 살진 않았고 네. 젠트리 가문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좀 상층 부르주아죠. 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1628년에는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젠트리가 요즘 같은 부르주아는 아니고 상당히 좀 귀족적인 어쩐 그런 네. 건데 상고급자 네.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이때가 거의 43살인데 이때까지 군 경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이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확실히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재능이네. 있긴 타고나는 있어. 게 분명히 있어. 43살까지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고향에 가서 애들 한 60명을 모아서 기병을 만들었어요. 이때만 해도 왜냐하면 젠트리들이 민병대를 이렇게 지휘관 같은 걸 네네.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영국의 민병대라는 게 이게 아무나 지휘관 할 수 있는 뭐요? 내가 대장할게. 이 되던 시절이에요. 아, 그래요? 이 당시에 영국 민병대의 가장 큰 특징은 모집도 자유롭지만 해산도 자유로웠어. 하다가 싫어. 그럼 집에 가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유비관우 장비에 도원결도 아니고 예. 갑자기 모여라고 해서 모이는 그것도 시절이 신기하네요. 20일까지도 아니 그 전까지는 전쟁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돼? 치안대? 뭐 이런 거 수준이었어요. 청년단 뭐 이런 느낌. 그 타는 일도 없고. 근데 뭐 그래도 동네에 뭐 나름 우리 군대 있다. 네. 뭐 누가 뭐 이렇게 행패하면 우리 부른다.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 로타리 클럽. 아,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부르주아는 아니에요. 상당한 상층이에요. 네. 그 당시 젠틀이면 영국에서 몇천 명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 그리고 60명의 기병대를 조직할 정도면 그렇죠. 부가 어느 정도는 쌓여 있어야죠. 그렇다면 크로멜의 지금 인물탐구 라이벌로 찰스 1세.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찰스 1세 역시 스튜어트 가문이잖아요. 네, 여기 어릴 때는 조금 좀 말더듬이 좀 증세도 있었고 그렇게 체격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크로멜과 찰스 1세의 외모에서만 봐도 느낌이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찰스 1세는 그 어렸을 때 그 컴플렉스 때문에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걸 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되면 대단히 권력에 대한 집착이 심하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 왕은 하늘이 내리는 거다. 니들은 내 레벨이 아니야. 뭐 이런 걸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이었다고. 감히 짐이 너희를 만나러 나갈 수 없다. 예. 너희는 나를 보면 눈이 멀 것이다. 그래서
무슨 게임에 그런 거 나와요? 근데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회를 혐오했죠, 이 사람들. 정말 혐오했었어요. 그러니까 찰스 2세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어요. 자기가 어떤 핸디캡을 타고 나서 본인은 굉장히 노력을 했어. 네. 그리고 성과도 냈어. 이건 되게 훌륭하잖아. 네. 그런데 그래 놓고도 본인 스스로가 이걸 어떤 자기 콤플렉스 극복을 못하니까 사람을 자꾸 안 만나고 네. 내가 이 정도 내들한테 능력 보여줬으면 됐잖아. 이제부터는 내 말 들어. 왜 따져? 이게 자꾸 이렇게 역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계단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만 넘어가면 진짜 네, 그렇죠. 존경받는 군주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찰스 1세가 아주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고 그렇죠. 버킹엄도 있었고 그리고 루퍼트라는 또 훌륭한 장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국왕파 군대에 맞서서 크로멜은 군대라고는 훈련소도 안 갔다 온 정말 그냥 경험 없는 43살의 아저씨. 그래도 내 친구거든? 43살? 했죠. 어머.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아저씨인데 군대 경험은 아무도 없는데 이런 굉장한 이 사람들에 맞서서 전투를 벌이러 갔다.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능력을 가졌길래 이런 평을 듣는 건지.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크로멜이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네. 언급하셨는데 신앙심을 무척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독실한 신자였고요. 예, 정말 신앙 그리고 모든 걸 다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은 국왕파의 군대를 사탄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아하. 아 근데 네. 조금은 이해가 가요.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배울 때 찰스가 종교에 대해서 되게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엉뚱한 맞아요. 행동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막 다 전 국민이 반란을 일으킬 그러니까 기세가 정말 있었잖아요. 멍청한 짓인데 모든 종교가 다 싫어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 신앙심 독실한 이 크롬멜에게 그것은 넌 사탄이야. 이런 촉발이 됐고. 그럴 수 있죠. 청교도는 왜냐하면 굉장히 엄격한 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게 타협이 안 되거든.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청교도 엄한 거 유명하잖아. 대단히 안 되는 거야. 금욕적인 네. 그러니까요. 룰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인정. 근데 너 룰은 우리 룰을 따라야 돼라고 했잖아요. 찰스가. 맞아요. 그래서 크로멜 같은 경우에 엣질 전투에 가긴 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병력도 적고 늦게 가고 구경만 했대. 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타고났다는 것이 전투하는 양상을 보고 네. 두 가지를 딱 파악한 거예요. 아, 엣질에서. 네, 그래서 이 의회군 같이 규율없고 훈련 안 된 군대로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사실은 저쪽도 안 돼 있는데 그쪽은 그래도 뭐 이렇게 기병하고 그 밑에 종자들하고 나름 루퍼트가 좀 있으니까. 군인 비슷하긴 한데 이건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이구나.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반격에 성공했던 건 나름대로 이상하게 끈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키우자. 그래서 크로멜은 단순히 신앙심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즉 군대에 규율을 넣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 게 아니다. 이거 상당히 군대에서 중요하거든요. 결국 군대가 한 번 패했을 때 확 도망가는 군대가 있고 패했으면 또 뒤에 가서 싸우고 뒤에 가서 싸우고 최고로 훌륭한 군대는 이길 가망성이 없어도 여기서 우리가 죽더라도 쟤들 진을 빼서 다음 부대가 이기도록 만들자고 끝까지 악착같이 싸우는 군대인데 이걸 만들어요. 그게 단순히 그냥 뭐 너희들은 뭐야 너 쟤는 사탄이야 이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은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죽더라도 승리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런 신념을 갖고 행동을 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40평생 군대에 대한 경험도 없었고 그걸 이끌어 본 적도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열정은 진짜 어마무시했네요. 아니 그 정말 대단한 천재잖아. 엣질에서 전투하는 거 한 번 보고 네, 이렇게 구경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와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그래서 아까 모두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당시 기록은 동산이 마찬가지인데 중간에서 노력한 사람들 이름은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로멜이 사실 세세한 것까지 다 했겠어. 문제는 큰 방향을 알았다는 거지. 그런데 얘들 훈련 좀 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전략을 지가 일일이 다 짜는 게 아니고 30년 전쟁에 갔다 온 애들이 중대장, 대대장, 선임하사 쫙 깔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옥석도 꿰야 보배라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지금 못 써먹고 있잖아. 그때 크로멜은 아는 거지.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얘들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어떤 정신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모아야 된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한 거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아무리 젠틀이고 아무리 귀족 출신이라고 해도 60명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봤는데 니네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열정만 가지고 다른 의회군이 네 말을 들어야겠다. 이럴 리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됐겠죠. 근데 네. 이제 실전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입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바뀌는 신뢰가 거죠. 확 생기죠. 예. 증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거 계속 묘하게 삼국지랑 계속 이게 엮이는 게 처음에 전투가 있었을 때 관우 유비 장비가 전투에 참가를 못하고 좀 늦어요. 근데 나중에 차가 식기 전에 간다 이렇게 하고서는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인정을 받아서 정규군이 되고 약간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차가 시키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때 우리 있었고. 그러면은 이 모든 의회군에게 신뢰를 줬던 실제 전투는 뭐였어요? 요즘에 이제 내전이 엣질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영국 북부에서의 내전이 조금 확대가 되는데 사실 북부는 상당 부분 그 왕당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북부에서 의회파는 랭카시하고 요크 지방의 웨스트 라이딩 일부 지역만 의회파가 쥐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지방이 중요했던 건 북부에서 의류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영국이 선우가 또 그래서 여기서 군자금을 조달하는데 의회파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1643년 6월 30일이었죠. 뉴캐슬의 마르케스라는 그 왕당파 지휘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휘하는 왕당파 병력이 브래드포트 근처의 에트왈튼 무어 전투에서 페어팩스경의 의회군을 격파합니다. 페어팩스는 의회파의 대단히 중요한 지휘관이면서 사령관이었었어요. 근데 이 페어팩스 군대가 여기서 지면서 페어팩스 군대가 둘로 나눠집니다. 네. 아들 토마스 페어팩스는 다른 쪽으로 도망가고 이 아버지 페어팩스는 헐 항구 있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헐 항구로 들어가요. 무기 뺏었던. 네. 그래서 이 왕당파의 마르케스가 헐 항구를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시도를 했는데 항구를 포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항구를 포위하려면 병력이 정말 많아야 되는데 네. 충분한 병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조그만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왕당파가 패합니다. 이 왕당파는 원래 이 전체적인 포위망을 완성하려고 오던 중이었다가 중간에서 의회군의 기습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헐항을 포기할 상태까지 왔죠, 왕당파가. 그리고 그 페어팩스경의 아들 토마스 페어팩스는 외부로 가서 군대를 모아서 다시 헐 항구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약간 샌드위치가 영화 됐네요, 왕당파는. 같아요. 네. 또 하나 일이 있었는데요. 1644년 초에 이제 의회파의 레븐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븐 백작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코틀랜드 세력을 이끌고 옵니다. 이 스코틀랜드 세력을 당시에는 코베넌트라고 했는데 이 코베넌트 세력을 이끌고 와요. 그래서 잉글랜드 북부에 있는 왕당파를 몰아내려는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캐슬에 있던 이 마르케스는 헐 항구도 제대로 공략을 못했는데 북쪽에서 지금 스코틀랜드까지 오니까 중간에 껴버린 거예요. 그렇죠. 샌드위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케스도 이렇게 잘못하다간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토마스 페어팩스가 요크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구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일단은 헐 항구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은 없어졌다고 판단했어요. 헐 항구 쪽은 이미 스코틀랜드 군과 헐 항구 군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된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군요. 북부에 있는 요크로 갑니다. 네. 근데 요크. 이 요크는 당시 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왕당파의 거점이었어요. 아하. 요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당파에서는 루퍼트를 보냈어요. 루퍼트가 가는군요. 근데 오. 이 루퍼트란 인물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요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요크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병력이 없다. 대신 내가 소수의 기병대를 이끌고 가면서 중간에서 모병을 하면서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병력을 모집하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어떻게 모집을 했는데요? 일부는 강제 모집을 해요. 그러면서 기병 2,000에 보병 6,000까지 모집을 했는데 모집을 거부하는 마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한 마을 같은 게 마을이 아니죠. 어떤 한 도시에 들어가서는 그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볼튼의 한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는 처음에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쟤네가 거부하는데 병력을 지원 안 해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라리 저 마을을 박살을 내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파에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아예 볼튼에 있는 모든 시가지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무려 거기서 시민이 1,600명이 죽어요. 아이고야.
이거 30년 전쟁 때도 꼭 이런 행동하면은 그 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루퍼트가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한번 본보기를 보이면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서 더 많은 지원이 당연히 우리한테.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자유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루퍼트가 요크에 오면서 요크가 해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크가 해방됐다는 것은 요크 근처에 있던 의회파가 물러나요. 의회군이 물러나면서 요 근처에선 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싸울 수가 없으니까 루퍼트 같은 군대를 잘못 접전을 붙었다간 지형이 불리한 데서는 패배할 수 있으니까 마스턴 무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루퍼트 군대하고 일전을 벌이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왕당파가 초반에 굉장히 좋은 네. 좀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엣지일에서도 좋은 전투를 보여줬습니다만 그 후에 사후 수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밀려서 일진일퇴를 하긴 했지만 왕당파한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모로 국지전에서 지금 의회파한테 조금씩 밀리는 상황에서 한 판 제대로 붙어보자라고 하는 곳이 무엇이었군요. 마스턴 무어였는데 이제 7월 2일 날이 무엇 전에 다른 걸 해야 된다고? 그럼요. 이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 전에 무기고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무기고 먼저 만나고 있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0년 전쟁이 마무리될 쯤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왕당파와 의회파의 충돌이었죠. 오늘은 17세기 영국 내전에서 사용된 무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병무기입니다. 사실 영국 내전에서 사용된 무기들은 30년 전쟁에서 쓰인 무기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술 역시 거의 같았죠. 보병들은 머스킷병이나 파이크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머스킷병들은 갑옷을 입지 않았고 레이피어 같은 칼을 차고 있었죠. 영국 내전에서 머스킷병들은 기존의 화승총과 함께 파이어록이라는 총을 사용합니다. 바로 초기 형태의 플린트락 머스킷이었죠. 부싯돌을 물린 해머를 사용하는 파이어록은 여러 면에서 화승총보다 편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불붙은 화승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죠. 하지만 파이어록은 화승총보다 제작 단가가 비쌌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파이어록보다는 화승총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영국 내전에서 머스킷병들은 백병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근거리 전투나 탄약이 떨어졌을 때 머스킷총을 곤봉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파이크맨들은 여전히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갑옷으로 몸통과 허벅지를 보호했죠. 여기에 간단한 냄비 스타일의 둥근 헬멧을 썼습니다. 또한 목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짓이라는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약 5m 길이의 장창이었죠. 파이크맨의 주된 역할은 기병 공격으로부터 머스킷병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머스킷병들 사이에 사각형의 방진을 구성하고 있었죠. 영국에서는 이를 해치오그, 즉 고슴도치라고 불렀습니다. 이번엔 기병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영국 내전에서 기병은 큐라시어와 아케부시어 그리고 드래곤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피스톨로 무장하고 밀폐된 헬멧과 무릎 바로 아래까지 갑옷을 입은 큐라시어는 사실 이 무렵에 이미 실용성 때문에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죠. 따라서 대부분의 내전 기병들은 훨씬 간략한 갑옷을 착용해 기동성이 뛰어난 아케부시어였습니다. 아케부시어의 무기는 카빈이라고 불리는 짧은 기병용 총이었습니다. 길이는 60cm 정도로 피스톨보다는 길고 머스킷보다는 짧았죠. 발사 방식은 필락과 파이어락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총과 함께 피스톨과 레피어 타입의 검도 휴대했죠. 따라서 언제든지 백병전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섬유로 된 버핏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요. 칼날의 타격으로부터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간략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아케부시어들은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해 왼손에 건틀릿을 착용했는데요. 백병전에서 건틀릿은 거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헬멧은 오픈 스타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바가 얼굴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의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즉 철기대도 근본적으로는 이 아케부시어였죠. 기병의 세 번째 요소인 드래곤은 본질적으로 보병들이었지만 말을 타고 이동한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나 언덕, 도랑, 벽, 관문과 교량 같은 특정한 지점을 선점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사용하는 무기는 아케부시와 다름이 없었지만 갑옷은 거의 입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포병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전쟁에서 용병으로 많은 실전 경험을 했던 영국 출신 장교들은 10파운드 이하의 포를 선호했습니다. 특히 영국 내전에서는 세이커라고 불리는 캐논 형태의 대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죠. 포신의 길이는 3m 내외였고 무게는 900kg이 안 되었습니다.
주로 5파운드 포탄이 보편적으로 쓰였는데요. 사정거리는 2km가 넘었습니다. 5파운드 포탄의 위력은 막강했습니다. 단 한 발의 포탄에 10여 명의 인원이 죽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영국의 포병대는 포의 운반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이는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었죠. 포를 운반할 때는 사륜 포가를 이용해 기동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영국 내전에서 쓰인 무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의 전투는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그러니까 요크에서는 아무래도 지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붙었다가는 의회파 입장에서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 근처에 있는 마스틴 무어로 가서 이제 네. 본격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7월 2일 날 루퍼트의 왕당파 군대가 왔는데 되게 급하게 막 왔고 뭐 싸움도 하고 오다 보니까 7월 2일 날 좀 대단히 지친 상태에서 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요크를 해방시켜줬으니까 요크에서도 군대가 와서 루퍼트를 네. 지원해 줘야 될 그러겠죠. 거 아니에요? 근데 급여를 못 받았어요, 내가. 요크들 요크에는. 급여 못 받으면 곤란한데. 안 싸워요. 전투를 거부합니다. 어. 전투를 거부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끌고 왔던 병력만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래도 많잖아요. 그래도 꽤 되긴 네. 했는데 이때 또 하나 부하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제임스 킹이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사실 말이 부하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어요. 이름도 부하 같지 않아요? 제임스 킹. 내가 킹이야. 부하 같지 않아. 아무튼 루퍼트가 이제 마스틴 무어에서 이제 의회파를 만났습니다. 네. 그때 기록에 따르면 루퍼트를 따랐던 기마 부대는 젠틀맨 발론티어라고 해서 자기들 말하면 그 주님의 뜻을 이어받은 그야말로 성실한 지원자들 이런 봉사자들. 뜻이래요. 그러면서 천하무적의 군대다.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루퍼트가 주님 전하의 군대와 함께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광스러운 날이 저한테 오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막 부하들이 또 난리가 나요. 막 만세 뭐 그럽니다. 앞에서. 근데 오후 2시경에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의회파가 먼저 포격을 시작해요. 포격을 막 했는데 이제 쓸데없는 포격이에요. 그러니까 닿지 않는 포격. 루퍼트가 그걸 보고서 쟤네들 포 쓸데없 야 포는 어디서 쏴야 돼? 얘들한테 물어. 얘들아 포는 어디서 쏴야죠?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언덕 위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제 언덕 오랜만에 한번 팩트 네, 체크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이거 저희 좀 너무 유치원 진짜로 같아요. 루퍼트가 네. 거기 대포병들에게 야 포는 어디서 쏴야 돼? 언덕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제군들 포는 어디서 쏴야 되느냐? 그럼 포병으로 근무한 지 10년. 이렇게까지 자부심 있게 대답해 본 적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처음 게 나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요. 훌륭해, 훌륭해. 무다구치 포병.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언덕으로 가나요? 예, 언덕으로 가요. 그래서 네. 언덕으로 가서 포대를 설치를 막 끝냈어요. 그래서 네. 야 이제 한번 쏴 제껴볼까 하는데 근데? 저 오른쪽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올리버 크로멜의 올리버 크로멜 기다리고 있었군요. 철기병들이 와서 깨끗이 쓸고 갑니다. 이게 문제가 근데 듣자마자 야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게 보통 30년 전쟁 때부터 쭉 이어왔던 전쟁에서 언덕 위에 있는 포대를 휩쓸었다? 그럼 그 포는 어디를 향하느냐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크로멜의 기병대는 포를 그때 당시 쏠 줄 모르기 때문에. 포를 쏠 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포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 못 끌고 와서 일단은 포를 쓸 수 없게 조치를 취해요. 심지 붙이는 데다가 못을 놓고서 딱 박아버려요 일단. 그 포를 아무튼 이 당시 포가 몇 문 안 되는데도 네. 포대를 점령한다는 거는 꼭 돌려 쏘지 않아도 상당한 충격을 주나 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왜 하다 보면 왜 장기도 뜨다 보면 뭐가 죽으면 이거 끝났구나 이런 거 대마를 잡는. 대마.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런 심리 상태가 되게 커요. 저희 요크 무어 전투 지금 이거 하나 하려고 쫙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전투가 끝난 분위기인데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안 끝났군요. 예.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어? 이 제임스 킹이 자기 포대를 뺏긴 걸 아니까 모든 병력을 언덕에 있으니까 말이 막 올라와서 우리를 친다. 우리 낮은 구릉지대로 가자라고 해서 낮은 구릉지대로 갔어요. 또 기다리고 있나요? 그다음에 그 낮은 구릉지대에 가서 진을 쳤는데 마침 비가 왔어요. 근데 루퍼트는 그런 거. 여기서 우리가 초전해서 승기를 뺏기면 안 된다. 비가 오는 야음을 틈타서 우리가 의회파를 기습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렇지만 비가 오면 거기에 고일 거 아니에요. 제임스 킹 이 부하가 이럽니다.
밤에 비 올 때 말 타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딱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진지하게 이상한 말 하네. 그래서 아니 루퍼트가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승기를 잡아야 된다 하는데 마침 그때 또 이 비가 소나기로 또 변해요. 보십시오. 딱 그런 겁니다. 제임스 킹. 신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지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언제? 내일 동이 트면 우리가 공격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진을 칩니다. 진을 치는데 군대가 꽤 되니까 몇 천 명 되니까 군대를 좀 진을 넓은 데다 쳐야 되는데 네. 언덕에서 막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가 좁고 그러니까 뒤로 후퇴할 곳이 별로 없는 데다가 진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퇴할 데가 별로 공간의 여유가 없었어요. 막다른 공간이었군요. 예. 의회파는 생각이 반대였습니다. 비가 올 때 우리가 기습을 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의회파에 레슬리라고 하는 대단히 유능한 기병 장교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기병대를 이끌고 밤에 급습을 합니다. 난리가 나서 야 일단 우리가 후퇴해서 전열을 준비하자. 후퇴할 공간이 없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때 또 한 번 올리버 크로멜의 철기대가 좌측에서 또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괴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전투는 거의 뭐 의회파 쪽으로 확실히 요크 무어 전투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그 전 전투로 한번 돌아가 보면 비가 내릴 때가 기습하기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루퍼트 말이 맞죠. 네. 여기서 소리도 안 들리고. 우리가 한번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 뭐 지형지물과 그다음에 날씨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승기를 가져와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임스 킹하고 루퍼트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킹은 그냥 루퍼트가 싫었던 거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마침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적도 못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군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난전이에요. 네. 혼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사실 서로 똑같이 죽거든. 일방적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왜. 평소에 정리 잘하던 사람은 어질러진 거를 못 참아. 못 참아요. 군인들은 그래. 줄을 잘 세우던 사람은 줄이 망가지는 것 자체를 참을 수가 없어. 못 참아. 그러면 전투도 안 해. 줄이 흐트러지잖아. 아 진짜 의외로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니까 난전이 되면 못 이겨요. 그래서 밤에 기습했다가 이건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깨지던 거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 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진짜 군인이거나 오히려 군인보다 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런 전술가들이에요. 그래서 크로멜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튼 이 전투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네. 왕당파에서는 주요 지휘관을 비롯해서 4천 명의 전사, 어우. 포로가 1,500명이었고요. 이 포로가 중요해. 네. 왜요? 왜냐하면 포로는 탐시전일 배웠잖아. 포로는 내 거라니까. 아 우리 편이 되는구나. 그럼. 저는 어떡할래?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전 예전부터 열렬한 청교도 신자였습니다. 이거. 반면 의회파의 전사자 수는 겨우 300명이었어요. 야. 우와 10분의 1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전투에서 왕당파가 패배함으로써 요쿠를 구원했잖아요. 네. 요쿠가 의회파 수준에 떨어집니다. 그러겠네. 그러면서 북부에 있던 모든 왕당파의 주요 거점을 전부 다 잊어버려요. 와. 또 하나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말했던 아마추어였던 크로멜이 여기에서 프로가 돼. 명성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겠네. 그렇겠죠.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실전에서 이 사람이 뛰어남을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진짜 아까 허준 씨처럼 그렇지. 저는 크로멜만 보고 자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국왕파는 거의 와의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부에서는 완전히 모르겠네. 발판을 잃어버렸고 네. 많은 이제 의회파의 군대나 의회파 병사들이 크로멜 밑에 들어가길 원하기 시작해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처음에 60명 병조밖에 없었잖아요. 그 옆에 들이친 것도 100명도 안 되는 기병 가지고 들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전투에서는 거의 1000단위로 늘어나고. 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엣지일에서 가장 확실한 이미지를 줬던 게 루퍼트잖아요. 그러니까 루퍼트가 왕당파에서는 최고 이렇게 했는데 얘를 전투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싸그리 깨부신 게 크로멜이다가 된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찰스 1세가 있고 뭐 루퍼트가 있고 귀족들은 서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군대스러워요. 의회군은 이게 진짜 오합지졸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초장이 압도를 못하니까 의회군의 장점은 뭐냐면 능력 발휘하면 바로 올라간다. 아. 왜냐면 여기 권위가 없거든. 아하. 그래서 갑자기 역전이 돼요.
그래서 이 전쟁사 보면 이 오합지졸 같은 군대가 기존의 권위와 질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박살날 수도 있지만 살아나오면 갑자기 재편이 되면서 확 강해지죠. 사이연인이 촉사이연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전투를 통해. 그거보다는 조직 체계가 능력별로 잡히는 거지. 근데 너무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군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저 군대가 내가 싸울 군대야라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가짐부터가 다르겠네요. 그리고 상위 권력이 권위가 없으니까 니들 빠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허준 씨가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의회파에서 의회가 열렸을 때 크로멜이 이제 조례를 하나 제안을 해요. 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데 이 조례가 이름이 뭐냐면 자기 부정 조례예요. 자기 부정? 예. 그래서 이거 뭐야 자기 부정 조례? 어.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네. 이거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나를 통과, 내려놓고. 이게 의회에서 통과돼요. 이게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 빠지라 이거지. 그렇죠. 니들이 왜 의원이면 의회에나 있을 거지 왜 나와서 간섭해?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의회패가 막 얻어 터지는 게 군에 별로 적합하지 못한 인물들 몇몇이 군의 지휘관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의회의 높은 지도자들 자리라고 그런 네. 해서 사람들이. 나가기가 깨지는데 실전 경험이 없어가지고 유능한 부하를 데리고 나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당나귀 머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 부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니네 부정이군요. 니네 나오지 마. 이거는 지금 올린 거군요. 그런 말을 능력 없는 놈 빠져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머리가 굉장히 좋네요, 크로멜이. 대단한 거네요. 의회 기록 같은 거 보면 크로멜이 무슨 말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리토트라고 하는데 네. 별로 이렇게 반박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때 의회 기록을 보면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직접적이지 않은데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인 또 그러니까 이런 뭐, 느낌? 말이라는 건 미사일구를 잘 쓰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밀어치는 게 그렇지. 중요하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사자만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은 크로멜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은 뭐 이 한 번의 전투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사실은 구강파가 조직적인 군대, 뭐 경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너무 쉽게 흐지부지 와해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철기병 뭐 이것 진짜 문제는 네. 국왕파가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자금력이 딸려요. 네, 그러니까 이미 16세기는요 귀족 군대가 힘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이거 100년 전쟁 때문에 끝났어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 북부에서 의회파가 정말 중요했던 게 산업단지를 자꾸 먹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섬유산업이라든지. 섬유산업이나 뭐 양모산업이나 이런 걸 뭐. 근데 국왕파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왜냐면 북부로 가면 저기 뭐야 미개한 스코틀랜드 놈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게다가 해군이 의회파를 지지하고 항구 뺏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좀 이렇게 뭐 한쪽은 기울고 한쪽은 세고 이래야 또 흥미가 있잖아. 네. 그래서 국왕군은 나름 조직이 됐다 그러는데 이 조직은 이미 200년 전에 전쟁이나 써먹던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초기에 압도할 수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은 돈인데 처음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귀족과 부자들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도 돈이 있어 보이지. 근데 자기 주머니 털어서 무슨 전쟁을 해. 전쟁이란 게 정말 돈 잡아먹는 그건데. 그러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이 있는 돈을 터니까 초기에 잠깐 반짝하다가 그 다음 또 국왕군이 굶주리게 돼요. 그러니까 루퍼트가 뭐 동네를 끌고 가는 것도 그 사람도 생각이 없었겠어. 없어. 그럼 어떡해. 밥은 준다니까 그냥 따라가는. 밥도 못 줬잖는데 나를 따르라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의회군이 승리했던 결정적인 배경은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요크에서는 국왕군한테 월급을 못 줬는데. 네, 근데 중요하죠. 그 마지막에는 의회군도 이게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의회군도 월급 못 받을 때 많거든요. 그래도 3개월 체불했다가 나오는 사람하고 국왕군은 무려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필이면 전쟁 끝날 때는 18개월을 못 받아요. 1년 반을. 양쪽에 똑같이 탈영병이 나오는데 왕당파 쪽에 탈영병이 3배가 넘게 나왔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 조금 나온 거지. 의회는 3개월 안 나오는데 쟤들은 6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러네요. 신념이 좀 있는 군대였군요. 네, 그러니까 크로멜이 생각 잘한 거야. 사실 신앙으로 뭉쳐도 월급 안 나오면 집에 가요. 그렇죠.
그러나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3개월까지가 그럼 신앙의 힘이군요. 그 정도 좀 해줘야지. 한 달 안 나와도 믿어줘야지. 아 그럼요. 너 믿음이 없냐? 이러면 되잖아. 그 자기 언젠가 부정. 딴다는 믿음. 이 3개월도 못 믿는 이 바보 같은 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을 그렇게 되는 위해서라면. 거예요. 제가 더 리얼하게 말할 수 있는데 편파 방송이라 그럴까 봐. 아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구광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 자멸하는 과정 같아 지금 느낌이. 네. 그 다음에 구광파로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 또 들려. 또 있어요? 왜냐하면 마스터모 전투가 끝나고 나서 크로멜이 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크로멜은 여기서 내한테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신모델군이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신모델군요. 예, 뉴 모델군. 뉴 모델군. 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조직이 네. 아닌. 크로멜이 신모델군을 조직한다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많은 병사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네. 이 소식은 왕당파한테까지 전해지죠. 이제 찰스 왕의 많은 이제 대관들이 네. 얘기를 해요. 지금 의회파에서 신모델군이 완전히 확립이 된 다음에 우리가 전투를 벌이게 되면 우리는 극히 불리합니다. 네. 저쪽에 아직 신모델군에 정착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고 진언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루퍼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북부의 요크와 북부의 모든 요충지를 다 의회파한테 뺏겼습니다. 거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찰스한테 한 거예요. 지금 신모델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찰스가 네가 맞다. 그래서 루퍼트의 의견을 들어주고 약 3천의 기병을 먼저 웨스트 컨트리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파도 가만히 있지 않았었죠. 사령관인 페어팩스 경한테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되니 왕이 있는 옥스포드시를 포위하라고 합니다. 야. 정면 승부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찰스 왕세자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의회파의 페어팩스 군대가 움직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이 페어팩스가 우리가 지금 북쪽으로 보내고 있는 군대를 쫓아가서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근데 그쪽으로 안 간다는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야 그쪽에 좋아. 근데 다음 날 보고가 들어옵니다. 지금 걔네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렇죠. 옥스퍼드를 향하고 있어.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의회군은 이제는 의회파는 조금 힘이 이제 좀 안정이 돼가는 과정인데 네. 신군대라는 건 도대체 어떤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군대. 얘기만 들었지 사실은 뭐가 개편이 되는 건지는 전혀 모르겠어서. 엉망이었던 군대를 제대로 된 군대로 바꾼다. 조직화한다. 그렇죠. 조직화한다. 그리고 이제 아, 일단 아까 말했잖아. 손 떼라. 능력 없는 다 나가라. 그리고 이제 그동안 30년 전으로 키웠던 진짜 군인들을 이렇게 심어요. 그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평민도 좋아, 뭐도 좋아, 능력 본위를 심고. 크로멜은 자기가 부사령관이죠. 근데 이게 또 약은 게 자기가 사령관 하면 근데 보통 역사상 정말로 보통 역사상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딱 힘이 있는 사람들이 위에 최고위는 다른 사람을 놓고 실질적인 조정은 자기가 하면서 2인자로 내려앉아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크로멜 같은 건 이미 정치적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은 의회로, 군은 군에게, 나는 여기와 여기. 군에서는 부사령관, 의회에서는 의원 이래서 양다리를 다 거는 거죠. 그런 게 야근 거라니까. 내가 국회의장, 사령관 2개 다 할래. 양쪽에서 다 두드려 맞지. 메신저처럼 다. 근데 또 오랜만에 내려놔. 어깨에 십자가 짊어질 생각해. 근데 이거 사실 신모델군의 이게 별로 그러니까 군기가 엄정해져서 조직화된 거란 거지 우리가 생각해 뭐 새로운 전술 가진 군대는 아니에요. 뭐 총기를 새로 그래서 주고 뭐 이건 아니고. 이 신모델군에 대한 평가가 유럽에서는 사실 다소 엇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프랑스는 분명히 악평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급 및 처우가 그 어떤 군대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굶거나 약속된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당시 군대가 많았거든요. 꼬박꼬박 월급이 제때 나왔습니다. 비교적 제때 나왔어요. 월급을 국고로 줘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각 지방 정부에서 오는 애들이잖아요. 네. 네. 따로따로 줬거든. 싹 세금 걷고 의회에서 국고에서 지불한다. 맞습니다. 이러면 맞습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해지지. 근데 또. 이게 세금으로도 모자르니까 이 직전에 1645년 3월에 새로운 법안이 하나 의회파에서 통과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국왕파 재산 몰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국왕파에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이걸 바로 신모델군한테 전부 다 들어가게 근데 이 내용을 네. 국왕파에서는 알지 못했나요? 알고 당연히 있었죠. 알죠.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건 찰스 생각이고 지금 이 느낌에서 받은 거는요. 국왕파를 지지하던 귀족이나 뭐 젠틀이나 그 군주들 중에 넘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아까 저기 옥스퍼드를 포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퍼트도 돌아오고 다 돌아와요. 근데 저도 그게 근데- 궁금했던 게 지금 요크나 마스턴 무어에 있던 애들이 네. 이 페어팩스 군이 옥스퍼드로 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보면 체스에서 왕 잡히면 끝이지. 왕자배면 끝이니까 돌아와야 될 거 예. 아니에요. 뭐 대부분 돌아오는데 아까 웨스트랜드로 보냈던 3천의 기병 있잖아요. 네. 거기 지휘관이 고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 왠지 가기 싫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전은 말씀하신 대로 적이 내 편에 넘어오는 애들보다 빠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승세를 잡고 명성이 올라가면 애들이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죠. 그럴 것 같았어.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 장군은 왜 안 가요? 날씨가 좋아서. 흐린데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알아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가기 싫어. 그 국왕제파 재산몰수법이 희한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사기가 떨어진 왕당파에서는 내 재산을 안 뺏기려면 빠지자. 빠져야죠. 이쪽에서는 야 이기면 바로 돈이다. 어. 이기면 월급 오른다. 네. 이렇게 되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깨끗한 약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군인들 공격한 다음에 털어먹는 게 아니라 고가의 이긴 다음에 싹 가져와서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원래 그 차예요. 그냥 털어가면 강도고 고지서 내고 받아가면 세금인 거지. 나 이랬다 혼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은 옥스퍼드로 간 페어팩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여기서 의회파가 불의의 일격을 당합니다. 어? 왕당파에서 인근에 있는 그 의회파의 거점에서 레스터를 덜커덕 함락을 해버려요. 어이구야. 그러면서 의회파도 삐끗했고 사이가 떨어져도 왕당파도 약간 사이가 올라가기 네. 시작했는데 이때 의회파가 무슨 결심을 하냐면 레스터의 손실이 이게 보통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옥스퍼드에 대한 포위망을 풀어버리고 차라리 왕당파군을 끌어들여서 일전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 네이스비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다음 이야기.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결국 단판을 내지 못했던 의화파와 왕당파의 승부. 하지만 이번 전투는 다르다.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는데 영국 왕위 계승 전투. 병력 차이가 좀 컸습니다. 왕당파가 7,400명이었고 의회파가 13,500명이었어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네. 전투 초기의 양상은 왕당파가 매우 유리했어요. 어허. 이 300개의 의회파 기병대가 완전 몰살을 당합니다. 오. 어. 이길 이유가 없는데 이길 때는 의심해 봐야 돼. 어? 호련히 오른쪽에서 크롬웰이. 크로멜의 기병대가 완전히 보병들을 짓밟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제1차 영국 내전이 잠깐만요. 1차요? 제1차 영국 내전이 그럼 2차 내전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있습니다.